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가 문제지라는 거를 캐치를 못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뒷 내용을 읽으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자본을 허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노동력의 가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임금, 노동력의 가치 그리고 노동 이게 좀 되게 세분화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그 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를 감각하기가 이 네, 자본주의 사회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진짜 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국어 읽으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이런 말 많이 쓰니까요. 거기 뭐 노동자도 노동 투자해서 뭐 하는 것 이런 느낌치 워낙 관용화된 표현들이 많고 아까 임금도 실제 우리 쓰는 일상어법에서는 마르크스가 말한 것과 좀 다르게 그렇게 쓰게 되고 그런 어법이 있으니까 밀 이야기도 그렇지만 노동자도 알고 보면 자본가야 자기 노동 투자해서 월급 받는 거야 뭐 이런 식의 하는 얘기가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근데 아주 디테일하게 다른 것도 있지만 마르크스가 계속 문제 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건 혼동할 수가 없는가 항상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가가 잉여가치를 얻게 계속 제 질문에 답이 어떻게 질문 던져도 답은 똑같았잖아요. 잉여가치 얻으려고 모든 답은 다 그렇잖아요. 라고 마르크스가 한 이유가 있는데 에, 그런 게 좋죠. 마르크스 생활 협동조합도 있고 같이 모여서 같이 일하고 이런 거 좋은데 그런 체제가 아니고 갖다 쓰는 거라고 사람을 갖다 쓰는데 뒤에까지 가면 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자본주의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만 뽑으라면 뭘까? 이 시스템을 가능케 한 거 딱 하나를 뽑으라면 노동력의 상품화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노동력의 상품화가 사람을 갖다 쓰는데 사람으로 안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구매한 물건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엄연히 사람이 일하는데 그 사람과 이렇게 협력적 관계가 아닌 미리 생각한 것처럼 우리 같이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면 대등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노동력의 상품화가 타인을 부리는데 내가 신분제 사회가 아닌데 신분제 사회면 이렇게 안겠죠. 그냥 갖다 권력을 쓰겠죠. 신분제 사회가 아닌 근대의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일시켜서 내 이익을 버는데 다른 사람을 동원할 수 있을까? 그가 가축도 아니고 사람인데 그걸 가능케 하는 정당화해질 메커니즘이 노동력의 상품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마지막 권에서도 한번 더 나오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10권에서도 한번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걸 착각하면 안 된다. 즉 이제 그러니까 밀 같은 사람이 현실을 볼 때 뭐 그냥 비유적으로 막 쓰는 거 있잖아요. 너도 투자했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한 사람이 상품으로 고용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혼동을 하는 거다. 이런 거겠죠. 자본가와 노동자를 혼동할 수 없다. 근데 이거는 개념적으로 책상머리에 있으면 얘도 이거 투자고 얘도 이거 투자네 하지만 회사 생활 해보면 알 것 같아요. 저는 안 해봐서 함부로 말 못하겠는데 사장님하고 내가 어떻게 같아요. 근데 이제 마르크스 말은 그 매우 중요한 어떤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한다 사람들이. 이런 비유적으로 위대한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매우 중요한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뒤에 이제 리카르도네 할 때는 노동력과 노동을 혼동하고 아까 진진 선생님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약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얕보고 대충 이 정도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됐지 했더니 기초가 흔들리니까 끝까지 문제된다고. 이게 1층 공사를 잘못했더니 꼭 8층쯤 올라갔는데 또 아래에서 진동이 느껴져 가지고 또 뭐지 이렇게 된다고. 근데 글쎄요. 또 읽으면 되죠 뭐 나중에. 저는 구분 읽으면서 되게 선생님이 이제 되게 감명 깊었고 지금 많이 다시 뭐 되돌아보는 게 마르크스가 되게 리카도라든가 스튜어트 밀이라든가 당시에 정말 지성인들 고전 경제학파에 정말 거두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대목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선생님도 다 알고 있었대,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었는데 말을 하지 않는 게 본능적인 이염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러기도 하고 선생님은 그런 아예 식으로 뒤에 민중의 삶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그 지성인들을 열심히 비판하는 정말 그 맥락이 이 자본 원본에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계속 뭔가
비꼬기도 하고 했던 거. 비꼬고, 맞아요. 그러면서, 예, 음, 우리 시대에 그런 폴리페서 같은 분들, 아니, 우리 음, 시대에 진짜 내놓으라는 경제학자들이 말했던 이론들이 정말 이게 누구를 위한 이론일까? 아까 한번 지금 의심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것도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러게. 그게 이제 제가 일본에서 말하고 싶었던 알매 의지? 뭐, 알매 의지는 니체 표현을 쓰지만 꼭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쓰지 않더라도 마음씀? 그러니까 공부는 과학이고 근거의 영역이고 그라운드 영역, 그건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영역. 그러나 그것은 가장 밑바닥이 아니고 뭔가에 얹어져 있는데, 뭐에 얹어져 있냐면, 글쎄 너무 제가 관념론자인지 모르겠는데 마음 위에 얹어져 있는 것 같아요. 즉 어떤 마음이 있으면, 누구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누구를 제가 너무 미우면 과학을 동원해서라도 반박하고 싶고 막.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리나 근거 이런 것도 다 활용돼요. 논리 이런 거. 저는 이제 아까 위대한 지성을 비판한 대목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자잘한 지성을 비판할 때도 그런 걸 느껴요. 뭐 좀 이상하지만, 굳이 이런 사람을 비판해야 되나? 혹은 너무 마르크스 틀에서는 너무 단순하게 짧게 그냥 지나가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페이지를 여기다 써야 되나? 라고 할 때 이제 혼자 드는 생각은 이렇게 드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젊은 시절에 했던 말 책에도 써놨지만, 비판은 그 저기 그 뭐지? 비판의 목적은 저기도 있지만 탄핵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주장을 단순히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주장이 해악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물리쳐야 한다고, 완전히. 그러니까 당시에 자본을 쓰던 시대에 이 사람들이 퍼뜨린, 아까 그 있잖아요. 너도 여기 기획, 우리 함께 생산해서 너 기여한 거, 나 기여한 거.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야. 뭐 그런 얘기 우리도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회사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야, 이런 거 있고, 우리 다 기여해서 파이를 키우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 정세 속에서 너도 기여했고 나도 기여했고 각자 기여한 것만 가져가고 조화로운 이런 이데올로기가,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매우 해롭다, 노동자들한테. 지금 이 국면에 너무 큰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화주의라고 뒤에 캐리라는 사람 비판하고 하는 거 나와요. 이 책 9권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거기에 길게 쓰고,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도 캐리하고 바스티아와 캐리라는 두 경제학자를 비판하는데, 그렇게 어마무시한 경제학자가 아니지만 왜 해야 되느냐? 이데올로기적 폐해는, 이를테면 리카르도는 모를 수도 있는데, 캐리가 퍼뜨리는 건 맨날 신문에 막 실리고 잡지에 실릴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이 퍼뜨리고 100분 토론에 나오고 주요 신문실에서 항상 나오고 하면, 학문 세계에선 덜 중요할 수 있지만, 이 자본을 왜 썼느냐라고 하면 학문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길 욕심에 쓴 책이 아니고 노동자들 읽으라고 쓴 책이잖아요. 정말 읽을 수 있냐는 좀 별로해도 하더라도. 그리고 무기로 주고 싶고 한 책이면, 이거는 어떤 교수한테는 안 중요하지만, 어떤 학자한테는 안 중요하지만 현실 노동자한테는 너무 중요하다, 이 이론을 깨는 거는. 이라고 생각해서, 대사상가를 할 때도 선생님 말처럼 정말로 그 사람들이 알매질할까 마음씀, 관심, 이런 것들을 막스가 지적하는 것도 공감 가지만, 정말 형편없는 학자들을 공격할 때도 와 닿아요. 이게 그냥 학술 업적의 책에서는 그다지 쓸 필요가 없을 것인데 왜 자본에서 이걸 그렇게 잘 다룰까, 길게 다룰까라고 하면, 아마도 노동자한테 중요했나 보다. 그러니까 거기 어딘가 지난 책에도 그런 썼지만, 마르크스는 사람들은 뭔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불량식품이 막 나오고 뭐하고, 성찬, 성례, 교회에서 써야 할 매우 중요한 음식들이 잘못 생산되거나 불량 뭐가 들어가면 막 예민하고 싸우지만, 성찬에 들어갈 음식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르크스가 주의했던 건 염가 빵집이었잖아요. 런던에 그 그걸 5권, 6권 계속 나왔던. 성례식에 쓸 음식을 잘못 만들었다라고 비판하고 비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더 많은 노동자들이 먹는 그 빵집에서 생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르크스한테. 당시에 종교적으로는 그 성례에 쓰는 그걸 불량하게 막 단가 낮추려고 했던 자본가가 더 문제겠지만, 마르크스한테는 그렇다니까. 약간 그런 심정으로 보면 마음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공부하는지도 좋지만 왜 공부하는지,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공부하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꼭 노동자, 무슨 뭐 프롤레타리아 이런 거 아니어도 그냥 내 공부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에 대한 물음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생략되면 이제 남의 관심으로 내가 공부하는 셈이 되는 거죠. 남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나도 공부하고 있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아마 자본이란 책도 똑같았을 거예요. 여느 경제학 책처럼. 근데 이 책이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이 책이 과학적이고 뭐 아주 체계적이고 뭐 그럴 수도, 그런 점도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러면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이 더 북이다, 정말. 원래 이 책이 그래서 다스북이라고 우리 그 북클럽 자본할 때 그걸 만들 상징을, 이걸 그 책이라고 더 북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는, 다스북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거는 마음씀 때문이에요, 마음씀 때문에. 그건 그 퍼스펙티브. 어떤 경제학 책도 갖고 있지 않는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 그러니까 OECD 국가들 평균보다 한 달을 더 일한 맞아요. 셈이다. 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연봉도 예, 그렇게 책정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3달 일한 것처럼 예, 근데도 연봉은 12달 일한 연봉을 받고 있는 거고 근데 맞아요. 예전 같았으면 딱 거기까지만 보였을 것 같거든요. 그런 기사를 받거나 아니면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거기까지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게 생명력과 관련된 거라는 게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미 네네.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게 30년을 쓸 수 있는 노동력을 이게 10년밖에 못 쓰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라는 게 이번에 굉장히 마음에 예, 와닿아서 예, 그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전하고 좀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걸 쓰고 있는 건지를 생각하긴 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자본주의가 아니어도 어떤 사람이 내 일을 함께 해준다, 나와 함께 해준다고 하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무슨 시인의 무슨 멋을 부른 비유가 아니라, 뭐 정현정 씨 말대로 뭐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다, 그거 그의 삶이 다 오는 거니까. 근데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주고 써준다는 것이 마르크스식으로 하면 생명력이거든요. 그게 생명을 함께 해준, 생명 활동을 함께 해주는 거고 너무 소중한 건데, 그걸 상품 형식으로 갖다가 마구 쓰게 된다. 마구 쓰게 된다. 조심조심 써야 되는 것이고 고맙게 생각해야 하고, 그가 함께 일을 해준다는 것이. 그런데 그런 마음을 불가능하게 안 해도 되는, 그런 마음 품을 수 없게 해버리는 게 내 상품으로 돈 주고 산 건데, 이 마인드는 너무 서글픈 거예요. 옛날에는 넌 신분이 낮으니까라고 해서라 차라리, 그럼 뭐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그렇게 타고났나? 쟤는 씨가 다른가? 옹장선 이렇게라도 해보겠지만 이건 똑같은 인간인데, 같은 인간인데, 그걸 다 우리 모두가 합의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데, 그가 와서 해주는데 같은 인간이 나와 동등한 인간이 그 인간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일을 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 덕에도 먹고 사는 줄 알아? 그렇고 돈 받았으면 일해야지,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그가 쓰고 있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신비하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1시간을 더 일하게 한다는 것, 더 강도를 높인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씩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정말 설령 자본주의를 하더라도 근데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자본주의를 하더라도 사람을 마구 쓰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느낌이죠. 물론 그러면 뭐 동물은 마구 써도 되냐, 뭐 물론 안 되죠. 근데 좀 대할 때 어떤 뭐라 그러지, 조심스러움과 고마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안 맞는 말이죠, 사실. 너무 먼 이야기고. 네. 제가 마르크스 자본에서 배운 건 그거예요. 노동력은 생명력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이냐 자본이냐, 그런 구호를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간혹 그 에콜로지 할 때도 그렇고 예전에 저희 티셔츠에 막 있는데, 그 말이 꼭 환경을 파괴하냐 자본 증식하냐 문제도 있지만, 생명력이 마르크스식으로 따지면 그게 죽음으로 전환되면서 자본이 되는 거잖아요. 죽은 노동, 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는 산 노동을 써서 자본이 늘어나는 거니까, 산 노동을 썼단 말은 죽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냐 자본이냐라는 말이 일리가 어떤 면에서 있어요. 자본 안에서는. 이거 저희 이제 자본 공부하면서 저희가 되게 자본에 이제 정신이 너무 끊임없는 탐욕 뭐 이런 걸 이제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과도하게 막 과로도 하고 경쟁에 내몰리고 뭐 착취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되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자본에 너무 예속이 많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 그런 내용과 이 선생님이 이제 국언에서는 조금 그 자본주의가 사실 자연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음, 지배라는 이런 것들이 음, 되게 전제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확 막 피부에 굉장히 와닿지가 않고 연결이 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이게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왜 음, 이렇게 약간 그런 이렇게 음. 설명을 보실 때, 아, 이렇구나라고는 좀 머리로는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다가올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 좀, 네, 네, 선생님 설명 좀 더 두 듣고 가지 생각이 싶었습니다. 드는데요. 하나는 일단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기후위기 최근에 할 때도 한국은 생각보다 강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유럽, 북유럽 국가들은 거기 사람들이 정말로 거의 가장 뭐 불안을 느끼면서 왜냐하면 아마도 주변에 있던 빙하들이 녹기 시작하고 기후 변동이 완전히 체감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글쎄요, 이번 봄은 좀 긴가? 이 정도의 느낌이나 뭐 그런 느낌이어서 아직. 그런데 어떤 연하는 이 나라가 잠길지 모른다고 그 어떤 그 섬에 그 저기 대통령이 뭐 연설도 하고 그랬잖아요. 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곧 잠기게 된다고 자기 나라가. 혹은 위에 높고 그런 걸 보게 되니까 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상대적으로 소위 에콜로지 이슈라 그럴까? 이런 문제는 그렇게 우리는 좀 못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는 개발주의가 너무 이렇게 선이라 그럴까? 되게 개발에 반대하면 낙후된 사람 같은 느낌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진보주의자들한테도 한국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다 개발주의자들인 것 같아요. 어떤 틀에서 예전에 그 밀양에서 어떤 그 할머니 할아버지 송전탑 반대하면서 시위할 때 제가 그걸 느꼈는데 진짜 보수는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 전기도 안 쓰다고 냉장고도 안 쓰고 그냥 있는데 왜 우리한테 전기를 만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냐고. 그래서 우리 그냥 그대로 살고 죽게 해달라고. 이 나무 좀 베지 말라고. 여기도 우리 기대고 사는데 너희는 이거 다 베고 어디 기대고 살 거냐고. 근데 이분들이 보수주의자구나 진짜. 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TK가 뭐 보수냐 어쩌지만 거기 다 개발론자들이에요. 경부고속도로 우리가 깔았다고 막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이거는 완전 진보건 보수건 너무 개발론자들이고 그런 점에서 생태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건 보수건 다 취약한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아까 마음씀 얘기를 했지만 멘탈리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하나의 심성으로 접근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거예요. 욕망 구조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가 자연에 대한 근본 심성이 자본주의에 뭔가 있긴 있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제가 그냥 느끼기에. 그리고 그것이 생산수단에 대한 태도라 그럴까? 그 생산수단이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그래요. 동물이라든지 자연과 함께 내가 그 안에 살았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러시아의 어떤 학자가 했던 말이지만 노동 해방된 세상은 뭘까? 노동자가 갑자기 노동소에서 극복해서 인간으로 돌아간 건가? 그렇지 않고 이제 노동자가 자연과 친구가 된 거라고, 생산수단과 함께 생산한 거라고. 내가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았다가 아니라 나와 소가 함께 이걸 한 거라고 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생태적인 어떤 마인드가 가능할 텐데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안 된다. 왜 안 되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멘탈리티가 우리가 사람을 아까 함부로 쓴다 생명력을 이런 걸 했는데 이 시각이 어디서 나온 걸까 도대체. 이 시각이 사람이 동물대할 때 썼던 시각이고 더 나가면 사람이 산 개발하고 뭐 여기 개간해서 내가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원료였을 뿐이고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내가 주체였고 얘들은 대상들이었다고 다 내가 일했다고. 이 시각과 내가 노동력 고용하고 내가 이거 뭐야 재료 원료 사서 이 아파트 내가 졌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나 그런 게 뭔가 일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적인 문제가 우리가 생겨나고 왜 자본주의가 3%만 세계 자본주의가 3%만 동시에 성장해도 대재앙이 닥칠 것. 자본주의가 성장한다는 건 좋은 일이고 가치가 축적됐다는 얘기는 가치로운 일이 많이 쌓였다는 얘기인데 왜 우리는 위험해졌나? 그리고 그 위험이 왜 생태적으로 나타나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시각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런 시각을 문득 떠올린 거는 그 말과 사물이라는 책에 푸코에 보면 자연 개념이 고전주의 시기와 근대에 많이 달라진다라고 말하면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고전주의 시기와 다르게 근대 가면 인색해진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다음 주에 멜서스 같은 사람의 인구론 같은 게 29세기에 나오는데 자연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막 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열등한 땅도 계속 개척하고 개간을 해야 한다고. 거기 이미지에는 자연은 이제 인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은 뭘 주지 않고 우리 되게 인색하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열등한 땅도 개간을 해야 되니까 열등한 땅이 개간되면 우등한 땅은 더 지대가 올라가요. 열등한 땅에도 지대를 최소한 받아요. 아주 나쁜 땅도 공짜로 쓰기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대가 계속 상승할 것이고 지대가 올라가면 이윤이 줄어들 것이라고 리카도 되게 걱정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위기가 온다고. 이윤이 떨어져서. 이게 부르주아판 자본주의 멸망론이에요. 지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제 그때 인색한 자연이라는 개념을 썼었거든요. 희소성. 그러니까 저기에 고전주의 시기만 해도 희소성이 상대적인 거예요. 멋을 부리고 싶은 사람한테는 보석이 희소성이 있고 목마른 사람한테는 물이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세기가 가면 근본적 희소성이 생기는데 자연이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풍요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해야 먹고 살고 이런 생각이 있다라고 이제 그게 노동가치설에 굉장히 강하게 배어 있거든요. 그런데 푸코 말을 듣는데 그 일리가 있다. 근데 이제 그 태도가 인색함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제 아까 하이데거 얘기를 끌어들여서 말했지만 이것은 어떤 불신이 있는 거다. 자연은 믿을 수 없다. 자연은 수전노 같아서 인간이 막 개발하고 개척해야만 인간은 살 수 있다. 이 태도가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떤 대상이나 존재를 불신하게 되면 내가 취하는 태도 양상은 크게 달라지거든요. 내가 믿음을 갖는 것과 자연이나 사람인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때 내 태도와 불신할 때 내가 취하는 태도는 매우 달라지는데 문득 마르크스가 그 온대 지방에서 자본주의가 생겨났다. 자본을 어떤 식인지 자연을 개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에서라는 말을 문득 들으니까 그냥 상상해 본 거죠.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성은 어떨까? 라고. 근데 그 선생님 설명을 뒤집으면은 자연에 대해서 분실한다는 게 인간에 대한 강한 확신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좀 전에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과 확신하는 건 동전의 양면이고 이게 그 거둬들여야 될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설명 다 떼놓고 불신하는 태도와 확신하는 태도가 갖는 어떤 조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제 생각에는 이 확신이 인간이 저 자연을 뭘 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이렇게 더 제 마음에는 걸리고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셜 살린스 저는 이제 국원에서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그 얘가 아까 제 이름 불러주셔서 그러기도 하고 포섭이라는 개념인데 거기서 설명해 주신 거를 따라보면 포섭을 할 때 계약 관계에 들어간다. 두 개의 계약이 있고 그게 이제 자격 조건을 받는 계약이랑 그 조건 아래서 사람들이 맺는 계약이 두 개가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인류학의 무문자 사회의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의 예들도 보통은 공동체를 꾸릴 때 두 개의 계약을 갖는데 하나는 신에 대해서 하나는 구성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계약을 한다는 면에서는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나 뭐 어떤 다른 사회에도 계약을 통해서 이제 추상적인 단계, 구체적인 단계 다 계약 관계다. 그러니까 포섭에 있어서 그리고 살린스가 드는 예에서도 그러니까 원초적 풍요 사회에 최소 몇 시간 노동하는 그 사회도 다 좋아? 이게 아니고 계약이 다 걸려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더는 하면 안 돼라는 계약의 압을 받아가지고 안 하는 건데 그때 그리고 이제 그 사회가 그 얘가 강력한 부권제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이렇게 드는 생각은 그 공동체는 평등한 인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추정이 되게 강력하고 그다음에 구성원들도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동등하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동등하지 않다는 인식이 되게 강하게 걸려 있어서
이제 제가 너무 중구난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서로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된다. 요 감수성 멘탈리티만 떠올리고 제가 읽은 다른 예나 뭐 제가 좋아하는 옛날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굳이 풍요를 지향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상대에 대해 매우 강한 의무감을 가지는데 그게 고마워해서라기보다 오히려 더 강한 계약 때문에 내가 그냥 고마워서가 아니라 덜어서 한다. 아니면 이게 파괴되는 거고 감사하다는 태도를 갖는 사이에도 서로가 뭐 대등해야 된달까? 왜 저 사람에게 내가 왜 고마워해야 돼? 요거를 이제 제가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본론에서 비판하는 건 자본주의 사회고 우리를 이렇게 이제 그 희소성도 그렇고 아까 그 예를 들어주신 것 중에 진짜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그 성과급이라는 게 이게 문제구만 이게 그거가 착시를 더 심하게 해가지고 더하면 더할수록 내가 빨리 있는 게 아니고 나랑 같은 사람이 다 망가지는 시스템을 막 내가 몰아쳐가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잘해야지고 거기 경쟁이 붙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거 안 하면 안 돼. 경쟁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다 경쟁을 하는 멘탈리티로 이게 이제 가져가게 되냐면은 그 게임에 모두가 나도 너랑 다르지 않아. 지금 여기서 감사하는 관계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이 포섭의 계약이 목표로 하는 바가 처음에 이제 그 선생님 수업해 주신 것처럼 평등한 인간이라는 요구가 너무 강력하고 그 인간은 아까 이제 자연에 대한 불신, 뭐 인간에 대한 확신인데 그 인간은 그러니까 이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뭔가를 그 훌륭히 해내는 그 의지로 타오르고 자기 능력을 확신하는 하나의 어떤 형태. 그러니까 이 너무 다 관념적이고 요런 게 바탕이 돼 있는데 서로에게 감사를 하게 되면은 전체는 평등한 인간 그 다음에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성을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싶고 이제 그런 이제 질문에서 그리고 제 마지막에 그 불신 부분에서 불신이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불신.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것이 주는 저는 윤리적 허용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도 안 믿을 때야만 못 믿어. 그러면 그 겸손히 따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 그 단어를 선생님께서 그 확신에 대한 어떤 선생님의 해석도 조금 더 네. 입니다. 아마도 이제, 뭐 너무 좋은 이야기고, 왜냐하면 확신과 불신에 관한 이야기야. 그리고 저도 이를테면 계몽의 변증법 있잖아요. 홀크하이머나 아도르노가 세상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 눈빛이 더 걱정스럽다고. 즉, 이게 이제 근대 계몽주의의 어떤 행진이라 그럴까? 이게 세상을 더 낫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 자기 자신감이 더욱더 나를 불안케 한다고. 이제, 자본주의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뜻 보면 되게 확신에 차 있고 뭔가를 할 수 있고라고 느끼지만, 아까 하이데거 얘기를 다시 끌어들이면 알고 보면 서로가 다 계속 내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집합적 운명에라고 이제 하이데거는 말하는데 왜 저렇게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저렇게 베지? 이 사람은 벌써 주문 요청서 갖다 제재소에서 빨리 나무 보내라고. 제재소는 왜 이렇게 이걸 막 빨리 더 만들어내지 생산량을 하지? 저기 펄프 공장에서 빨리 나무 손보라 혹은 가구 공장에서 빨리 보내라고 했다. 가구 공장은 왜 이렇게 나무를 날리지? 시장에서 지금 가구 수요가 폭증했댄다. 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나아가는 모습과 쫓기는 모습을 구별할 수가 없는. 근데 이제 뒤에 가면 그 로마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11권 끝에서 나오게 될 텐데 그 호라티우스의 그 로마 시인 얘기를 하면서 로마가 세상을 정복해가고 막 그런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보니까 로마가 쫓기고 있나. 이제 전쟁을 멈추고는 이 전쟁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도 있고 정복 전쟁을. 계속 새로운 땅을 귀족들한테 하려면 땅을 계속 넓혀가야 되는데 정복 전쟁을 했는데 왠지 스멀스멀 이제 불안감이 오는데 그런데 멈출 수는 없다. 왜냐면 멈추면 지금 망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지금 멈출 수도 없다. 왜냐하면 지금 망하게 되니까. 그래서
내몰리게 되면서 계속 나아가게 되는 어떤 운명의 힘 같은 것을,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잘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도 쫓기고 있고, 자본가 마인드도 어떤 이미지에서는 계속 어떤 비전을 갖고 불타고 사업계획에 불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덧 보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지금 멈추면 더 몰락하게 되는 어떤 것 속에서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를 확신에 찬 어떤 비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누구도 이 게임을 멈출 수 없는,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되는, 내가 망하지만 않으면 전체가 어떻게 되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근본적인 불안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불안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자기 확신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의 어떤 형태일 수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건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있으니까 인간에 대한 오만으로까지 확대되는 믿음이 분명히 자연에 대한 불신과 인간 자신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런 정면에서 이제 하나의 근본 멘탈리티가 근대의 어떤 감정 중에 하나가 불안일 수도라는 생각에서 드렸던 말씀이고, 대체로 힘 있는 자가 확신이 없고 불안하게 될 때 그 폭력성이 훨씬 가중되는 거 있거든요. 이를테면 나치 독일인들은 유태인들이 자신들의 피를 타락시킬지 모른다. 실제는 자기들이 강자인데 자기들이 두려움을 느껴, 강자가 두려움을 느끼면 진짜 폭력적이 되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연에 대한 어떤 불신이, 힘 있는 애가 뭔가 쫓기고 있나? 불안감을 느끼나?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런 느낌도 순간적으로 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충분히 말씀하신 거 공감하는 부분이니까요. 맞아요. 확신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너무 확신해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마르크스 이야기를 뒤집어 보려고 했던 것도 자연에 너무 오냐오냐 키워진 풍족한 자연인 곳에서는 인간이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연에 의존적이 된다. 마치 유복한 집안의 자녀가 의존적이듯이 부모에게. 그런데 이걸 의존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를테면 자연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거꾸로 여기 독립적이라고 말한 것이야말로 불신의 표시 아닌가? 라고 말했는데, 이제 제 말을 다시 한번 오선민 선생님이 뒤집어 본 거죠. 아니, 바로 불신하다고 하는 말 속에 확신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옳다, 어떤 해석이 옳다가 아니라 그 해석을 바꾸면서 우리 사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계몽의 변증법 얘기를 들었지만 세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굉장히 우리를 불안케 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 것, 그것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석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원시 공동체에서도 알고 보면 굉장히 교육 코드 체계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고, 그건 뭐 틀림없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부권 체제 혹은 왕권 체제인 곳이 많고, 근데 그 사이에서도 조금 구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클라스들 같으면 이제 폴리네시아 지역과 멜라네시아 지역을 구별하잖아요. 폴리네시아는 강력한 왕권이 발달했고, 멜라네시아는 빅맨 체제라고, 우리가 대인이라고 부르는 빅맨 체제이고, 둘은 겉보기에 닮아있지만 완전히 다른데, 폴리네시아 지역에서는 매해 새해마다 왕에게 공물을 바친다고, 뭔가를. 그런데 멜라네시아 빅맨 체제에서는 포틀레치라 그럴까?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가 무조건 뭔가를 베풀어야 한다고. 근데 이 두 체제는 전통적인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른 어떤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왕권 시스템과 빅맨 체제는 다른데, 라고. 그건 둘 다 시장 체제는 아닌데요. 둘 다 대등한적인 체제는 아니고, 이 사회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지점들을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배치가 있었는가도. 그리고 클라스트르의 그 폭력의 고고학도 보면, 물론 이제 샬린스는 책도 그럴 수도 있고 하는데, 클라스트르 거기에는 아까 이제 그 내적인 대외적인 독립성과 내적인 분화를 막는 통일성, 내적으로는 통일성, 밖으로는 독립성. 근데 이 통일성에서 그 사람이 전제했던 것은 어쨌든 권력의 분화를 막으려고, 국가를 막으려고 하는, 그래서 국가에 반하는 사회다라고,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라고 이제 말을 해서, 그 논지가 만약에 받아들일 만하다면 분명히 통상적인 의미의 권력 시스템과는 뭔가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전통사회는 막 아름답고 선물하고 감사하는 사회가 그렇지는 틀림없이 않을 거예요. 너무 신화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 똑같은 것도 지난번에 분업 시스템 할 때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저기 필대기 선생님이 하셨던가? 우리가 막 일 분업, 자본주의 아니어도 뭐 잔치를 하려고 그래도 분업하고 전통사에서도 분업을 하지 않냐고. 그거 자본주의 분업의 차이가 뭐냐면 제가 질문을 잘 못 알아들어서 했는데, 이 결정적인 차이는 돈 벌려고 하는 그러니까 분업을 하면 전통사에서도 일이 효율적이고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의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생산량을 늘어날 수도 있고 일을 분담하기도 하지만 잉여 가치를 늘릴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 근데 잉여 가치를 늘릴 목적으로 돼버리면, 그리고 그 형식이 상품의 형식을 취하게 되면 분업의 형태의 폭력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시킬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뽑게 되고, 그 정당성도 상품 형식으로 구매된 거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 포섭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사회도 포섭이 발생하고, 그 포섭에 따라서 그것이 권력 효과를 낼 수도 있고, 포섭의 형태에 따라서 뭐 다소 민족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포섭은 신의 자리를 자본가가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예를 들면 신적인 포섭이 있듯이 자본이 바로 그 믿음의 영역에 충성 맹세의 영역이 있고, 그 안에서 동등한 자격을 얻는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자리에 자본이 앉게 되면 분명히 형태는 다를 거예요. 신이 앉는 것과 사회 형태는 매우 달라질 거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포섭이 없는 사회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포섭 형태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보면 적어도 우리 사회 권력 형태는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로 감사로 건너뛸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의 포섭 형태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상품이라는 형식을 취하니까 매우 인격을 사물화하는 방식이긴 하다라고, 거기에 포섭된다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측면 정도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